내일을 고민하는 직딩들의 현실 토핑. 뭐 먹고 살지? 안녕하세요. 대신 공부하는 자 대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못하는데 해외 출장 다니는 용키입니다. 왜 도핑이죠 근데? 왜 저희 도핑을 썼죠? 도피가 아니고 네. 저희가 도핑을 쓴 이유는 현실 도피는 너무 없어 보인다. 없어 보여서. 도망치기는 싫다 우리는. 도망치기보다는 카페인을 빨고 몬스터를 빨고 네. 어떻게든 도핑을 해서라도 현대사회에서 살아남자. 이런 의미를 담아보았습니다. 약간 네. 스팀팩 같은 방송.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가 있어요 저희가. 뚜둥 편성 PD란 무엇인가? 네, 편성 PD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편성표를 짜는 사람이고요. 영어로는 이제 프로그래밍 PD라고 합니다. 뭐 프로그래머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방송 전반에 되게 심플하게 설명하면 스케줄링을 담당하는 사람, 그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사업 운영과 기획까지 함께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단에서 어떻게 보면 제작 이외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방송산업 구조를 봤을 때 거의 모든 일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담한다기보다는 모든 일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브릿지라든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다 방송 업계에서 쓰시는 자주 쓰시는 말인가? 그쵸? 뭐 자주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편성이라는 의미로 프로그래밍을 쓰진 않아요. 전혀. 다 그냥 편성이라고 하죠. 국내에서는. 편성. 네, 편성 PD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거는 방송 업계뿐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중간에서 어떤 다양한 스텝들을 연결해주는 업무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 다른 업계를 아직 경험하진 않아서. 네. 브릿지 역할을 한다. 네, 브릿지 역할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네요. 네. 아니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를 너무 남용하는 듯한 이 방송 맞습니다. 원래 우리말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아나운서만 지키는 겁니까? 아니 아나운서도 요새 지키기 힘든 것 같고요. 네. 최대한 저희는 모국어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아니 그런 방향은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저희는 현장감을 살리는 방향으로. 좋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건 따라가고 설사 비속어더라도 따라가고 그게 아닌 것들은 가능한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자. 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는 컨셉으로 저희는 모든 것을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편성 PD란 얘기를 하려면 결국 방송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방송국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궁금해요. 네, 그 부분들을 사실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뭐, 심플하게 숫자로만 얘기를 하면은 돈이 나오는 것은 광고와 이제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하는 SO라고 하는 이제 업체에서 받는 돈들이 있죠. 공유받는 돈들. 이제 시스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SO는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쉽게 받아들이면 그냥 유료 방송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가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를 들면 기존의 케이블 TV 업체들, CJ 헬로비전이라든가 뭐 HCN 혹은 지역 방송사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돈을 내고 유료로 케이블 방송을 보던 그런 회사들을 이제 SO라고 부릅니다. 국내에 몇 개의 그 SO들이 있나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치면은 SO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케이블만 봤을 때는 대표적인 SO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CJ와 CNM 딜라이브, 티브로드, 현재 HCNM 정도를 이제 빅4라고 현재 보는 상태고요. 그 외에 지역 SO들은 사실 한 15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0개가 넘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케이블 산업만 봤을 때는 SO가 대략적으로 20개 내외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요즘이 아니라 SO라는 범위에는 IPTV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IPTV로 치면 KT, LG U+, SK 이 3사 IPTV도 SO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스카이라이프는 어떻습니까? 스카이라이프도 SO죠. 근데 이제 스카이라이프는 유일한 위성방송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료 방송 사업자라고 하면 케이블 TV, IPTV, 위성 방송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케이블 TV가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이제 저희 접시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난청 지역이라든가 지상파 수신이 불가한 지역을 위주로 이제 위성 방송이 도입이 됐다면 지금은 빠르고 뭐라고 해야 되죠? 빠르고 왜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망을. 네, 아무튼 빠르고 전국적으로 깔린 인터넷망을 활용한 IPTV
그리고 기존 인터넷 사업자를 갖고 있던 분들이 진출한 IPTV 사업자들이 지금 케이블 TV 점유율을 넘어섰죠. 이제 기준에 따라서 조금 매년 발표하는 보고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IPTV 점유율이 케이블 TV 점유율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유료 방송 사업자에서. 네. 그래서 거의 둘이서 각각 한 40%씩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10% 정도를 이제 위성 방송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카이라이프는 망한 건가요? 망했다고 하기에는 명확한 타겟이 있죠. 여전히 IPTV나 케이블이 들어가기 힘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위성방송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는데 사실 별로 점유율이 크게 빠지지 않고 있어요.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그 이유가 이제 꼭 필요한 곳에서만 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굳이 예를 들어 도서 지역 이런 곳에 IPTV를 넣기 위해서 억지로 인터넷망을 깔지 않잖아요. 한국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위성방송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걱정하실 게 전혀 없는 게 유일한 위성방송사인 스카이라이프는 KT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IPTV, KT와 함께 가기 때문에 네,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전혀 단단하다. 네, 아주 단단하고 특히 이제 지난 27일이었죠. 6월 27일 날 이제 유료 방송 합산 규제가 일몰되면서 KT가 기존에도 1위 사업자였는데 더 확고한 1위 사업자로 치고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유료 방송 뭐요? 유료 방송 합산 규제라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처음 듣는 네.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 일반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랑 거의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업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슈인 게 말씀드렸듯이 케이블 업계로 이제 방송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다가 IPTV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전쟁터가 됐고 그 승자는 이제 IPTV로 결론이 나아가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 측에서는 한 기업이 독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는 게 있잖아요. 정부가 과하게. 독과점 규제. 네, 독과점 규제라는 측면에서 이제 유료 방송 사업자라고 묶어서 유료 방송 사업자 한 사가 전체의 3분의 1, 그러니까 점유율 33.333333%를 넘을 수 없다라는 규제를 걸어놨어요. 이제 그 규제를 2년인가 3년 일몰제로 했는데 그게 지난 이제 6월 27일 날 일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몰됐다는 얘기는 규제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국회 계류 중이어서 연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이하 당사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복잡한 논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없어서 사실상 규제가 끝났고 이 이후에 사업자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되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이제 KT가 유료방송 사업자 전체 1위로 3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죠.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33% 돌파할 뻔해서 막 가입자 안 받고 그랬었어요. IPTV 가입자를 안 네네, 받았다. IPTV 가입자에 더 받아서 넘치면 이제 벌금 내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적이 있었고, 그 IPTV와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의 전쟁이 그래서 한참 이슈였죠. 여러모로 점유율 싸움 때문에.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IPTV를 사람들이 많이 볼 텐데, 네. IPTV의 편성 PD. 네. 이런 분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IPTV 편성 PD는 사실 채널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편성 PD의 주된 업무는 보통 PP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채널 사업자의 업무가 많아요. 채널 사업자에 속한 분들의 업무가 많아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직접 편성표를 짜고 하지만 IPTV나 소위 말해서 OTT, 그러니까 오버 더 탑 같은 넷플릭스나 티빙, 왓챠 같은 업체에서 일을 하는 편성 담당자라면 주로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플랫폼들을 작업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약간 잠깐 이 방송 산업의 최근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돈은 아직 어떻게 버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그러네요. 네네. 네, 돈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최근 변화에 따라서 같은 편성 PD라는 직업도 하는 일이 달라질 수 있다. 요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돈은 어떻게 봅니까, 방송국? 네, 돈은 매출로 보면 가장 확실하겠죠. 이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에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 2017년 발표한 결과를 보면 방송 사업에서 이제 광고 매출 규모가 4조 1,417억이라고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규모가 가장 절대적인 방송국의 수입이고요. 광고 수입이 보통 이제 사업자마다 다른데 지상파 기준으로는 한 40% 정도가 방송국의 광고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MBC, SBS, KBS는 좀 논외라서 여러분들 그 전기료에 포함된
수신료? 네, 수신료로 부과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KBS 같은 경우는 광고 매출보다 수신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있기 때문에 광고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고 매출이 한 4조 정도 됐으면은 네. 40%라고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는 방송이라는 산업에서 네. 매출을 내는 게 한 10조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방송 사업에서 매출을 낸다면은 그렇겠죠. 나머지 매출 전체 사이즈를 본다면 제가 뭐 방송 사업 자체 사이즈는 지금 통계 자료는 없는데 뭐 하나 예를 들어서 CJ E&M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한 채널을 갖고 사업자를 굴리다 보니까 방송 사업만 하는 건 아니지만 E&M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기준 전체 매출이 1조 7,500억 1조? 네, 1조 7,500억 규모였는데 그중에 방송 부문 매출이 이제 1조 3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부문에 비하면 방송 사업 매출이 절대적인 규모를 차지하고 있죠, 사실상. 굉장히 많이 벌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고 이제 기존에는 사실 광고 매출 외에 매출이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사용료라는 거는 말씀드린 SO와 PP 간에 주고받는 돈인데 이제 SO 사업자들은 소위 말해서 철도를 놓는 사람들이잖아요. IPTV는 인터넷망으로 방송을 쏴주고 케이블 TV는 케이블망으로 방송을 쏴주는데 거기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PP 채널들, 소위 말해서 OCN, TVN, 뭐 KBS, MBC 지상파도 엄밀히 말하면 PP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공하니까. 그런 PP들한테 이제 방통위 권고상 한 25% 정도의 프로그램 사용료라는 명목의 수신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퍼센트 비율 갖고도 이제 서로 힘싸움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렇게 가져오는 SO 수입의 25% 정도가 방송국의 중요한 수입원이고 그 외에는 이제 광고 매출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VOD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시 보기를 불법 다운로드보다 이제 유료로 많이 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VOD 매출과 이제 SMR이라고 하는 온라인 광고 매출 부분이 조금씩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MR은 뭐의 약자인가요? SMR은 스마트 미디어 랩이라고 이제 광고 시장 같은 경우는 방송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광고 관리를 하질 않아요. 그냥 거기에 이권이 워낙 다양하게 복잡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보통 코바코도 마찬가지인데 광고진흥공사라고 하죠. 방송을 대행하는 곳이 있어요. 광고를 대행하는. 근데 이제 그런가요? 네네 처음 그런 들었습니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되게 사실 복잡합니다. 미디어 광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SMR이라고 스마트 미디어 랩이라는 거를 출범을 시켰어요. 이제 뭐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뭐 지상파 방송 사업자 CJ E&M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이제 사실상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제 해외 기업들이 독과점을 가져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좀 뭉쳤다는 이유도 있겠죠. 어떻게 그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 TV나 다음 TV 같은 데서 영상 클립을 보시면 앞에 15초짜리 광고가 붙어요. 너무 사람들이 네. 댓글로 너무 싫다고 네, 많이 사람들이 극혐하는 그 광고. 넘기기도 안 되는 유튜브는 3초 만에 넘어가는데 왜 안 넘어가지냐? 왜냐면 그 SMR이 방송국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네. 스킵 버튼을 안 하는 건 좀 오버 아닙니까? 다양한 시도와 아마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사람들이 광고 인지 효과가 3초 미만일 때는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그거는 사람들한테 번거로움만 주는 거고 15초가 그래도 참으면서 억지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도 광고는 15초죠. 뭐 그런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탄생한 그 길이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표준적인 광고 시간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거 잠깐 딴 얘기인데 네. 15초를 과연 시뮬레이션 했을까요? 그냥 기존 광고 쓰려고 15초로 맞춘 거 아닙니까? 그 영향이 가장 크겠죠. 15초를 다양하게 편집을 하는데 들어가는 수고로움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초반에 이제 TV 광고 시장이 태동했을 때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 TV가 처음 생겼을 때 방송 광고의 길이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중구난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표준화되면서 나온 길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의미는 좀 과장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찾아낸 합리적인 길이가 아닐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를 보는 네. 세대와 네. 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뭔가 동영상을 보는 세대를 너무 네. 큰 동일시한 거. 격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네. 스마트 미디어 랩. 네.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 근데 왜 유튜브는 스마트 미디어 랩에 왜 가입을 안 했죠? 유튜브는 혼자서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뭐 네이버 TV라든지 다음
다음 뭐 동영상이라든지 네. 다른 사람들은 왜 혼자서 못합니까? 유튜브가 절대적인 트래픽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사실상 영상 트래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 TV나 다음 TV에서 고민이 엄청 많을 텐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왜냐면은 조회수가 안 나와요. 상대적으로. 유튜브에서 우습게 100만, 200만 나오는 콘텐츠들도 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 TV나 다음 TV에서 나오는 조회수들은 정말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작은 편입니다. 말씀해주신 그 광고 이슈도 있을 테고요. 광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을 테고, 처음에는 그걸 이제 네이버나 다음 혹은 이런 방송사들, 소위 SMR 쪽에서는 콘텐츠로 막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래서 지상파 관련된 콘텐츠들이 한때 거의 없었던 겁니다. 해외에서는 조회가 가능했는데 국내에서는 아예 조회가 안 됐었죠. 그 이유가 이제 유튜브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콘텐츠에 이제 소위 저작권 관련해서 이제 다 락을 걸었던 건데, 뭐 아무리 콘텐츠로 뭐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고 했지만 결국 사람들은 유튜브로 트래픽이 몰렸고 거기에서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는 영상에 열광을 하고 거기서 연결해서 보고 반복적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싸움에선 이미 통계적으로도 유튜브가 절대적인 1인자가 되어버렸죠. 이미. 네. 그래서 방송 사업자들이 다시 유튜브에 지상파라든지 방송 콘텐츠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다. 네, 요즘은 클립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뭐 그거는 사실 저작권과 이제 방송 광고는 정확히 연결되는 것들은 아닌데 이제 워낙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심플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SO,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플랫폼 사업자니까 어떻게 보면 SO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이 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제 플랫폼만 제공을 하는 거죠. 철도만 제공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콘텐츠를 제공했던 것들이 뭐 크리에이터들 외에는 이제 전통적인 방송 사업자들이 있을 텐데 PP들이 갖고 있는 건 콘텐츠니까 결국 콘텐츠냐 아니면 거기 그 콘텐츠를 흐르게 해줄 철도냐를 놓고 서로 이제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직도 힘싸움 중입니까? 뭐 콘텐츠 제작자들이 포기하진 않았겠죠? 제가 생각하기엔. 근데 결국은 플랫폼 사업자의 승리로 결판이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넷플릭스의 예를 봐도 넷플릭스는 콘텐츠 사업자가 아니라 사실상 플랫폼 사업자로 시작을 한 거고 근데 지금은 오리지널 넷플릭스를 만들면서 프로그램 콘텐츠 사업자로서도 이미 기존의 PP들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그 승부에서는 이미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 가져간다. 우리가 다 한다. 라는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현재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돈은 한 10조 정도 버는데 광고로 한 4조를 벌고 지금 말씀 많이 해주신 그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가로 한 6조를 번다.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쵸. 근데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지상파 기준으로 40%라고 말씀드렸던 거라서 전체 규모를 10조로 계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방송산업 같은 경우 지상파 외에도 뭐 다양한 PP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정확히 전체 규모를 10조라고 가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비슷한 규모로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상파 사업자들도 이제 소위 뭐 이런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것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든가 뭐 MBC 같은 경우는 앞에 뭐 그런 게 큰 돈은 되진 않겠지만 뭐 아이스링크도 만들고 겨울에 뭐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부가사업. 네네. 그런 부가사업 매출들도 일단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다 하면은 디테일한 숫자는 좀 달라지겠지만 이제 전체 규모에서는 방송 광고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수신료. 이제 SO에서 받아오는 수신료. 그 두 가지. 그리고 SMR과 VOD 매출들이 이제 그걸 보완하는 형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지금 현재 규모를 가늠하시는 데는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편성 PD라는 직무가 네. 어떤 역할을 해서 수신료와 광고 매출을 잘 뭐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네. 것들을 고민하는 건가요? 뭐 네. 어떤 방식으로 방송국 매출에 기여를 하죠? 쉽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반대로 요즘 핫한 것들 기준으로 유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나 저희가 계속 트래픽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트래픽이란 말을 이렇게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유튜브로 치면 조회수겠죠.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크리에이터들과 그 컨텐츠 제작자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 조회수 기반으로. 네. 그게 이제 광고 매출 기반으로 돈을 받아오듯이 TV는 똑같아요. 그냥 시청률이 높으면
광고 매출이 올라가고 광고가 잘 팔리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수익이 높아지는 수준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에 어느 요일에 어느 시즌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가장 높은 효율을 낼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게 이제 편성 PD의 역할이고 사람마다 다르고 업계마다 다른데 보통 편성 PD가 할 수 있는 거를 한 30%라고들 얘기해요. 이건 저의 생각과 이제 주변에 같은 일을 하시던 부분들의 얘기를 취합해 봤을 텐데 시청률이 100이 나올 걸 편성을 잘하면 130까지는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을 하면. 네. 이거 그러면 굉장히 네. 파워풀한 직업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A, B 대조군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게 한계가 있는 분야인 거는 명확하죠. 왜냐면은 한번 요일과 시간을 정해버리면 그 프로그램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관여하는 지표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프로그램의 퀄리티일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 중요한 셀럽의 출연 여부. 세 번째는 그게 트렌드와 맞느냐의 이슈. 네 번째는 말씀하셨던 편성과 요일, 시간. 그리고 그 외에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한번 제작하면 그런 것 같아요. 잘된 프로그램은 아마 뭐 IT 업계나 이런 얘기 할 텐데 어디 가면 뭐 싸이월드 만들었다는 사람 너무 많다. 네? 그 무슨 말이죠? 어딜 가면 싸이월드 그러니까 뭐 사람들 만나보면 싸이월드나 이런 거 자기가 했다는 사람 엄청 많다. 뭐 이렇게 잘된 컨텐츠나 잘된 IT 회사들도 나중에 자기가 그걸 다 했다고 얘기하듯이 사실은 거기에 정말 발만 담갔을 뿐인데 그 네. 프로젝트를 자기가 네. 다 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뭐 예전에 소리바다도 있을 테고 뭐 그런 어쨌든 지금은 없더라도 한때 잘 됐던 프로젝트들이 있다면 지금은 이미 없으니까 싸이월드는 있군요. 네. 소리바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주류가 아니니까 그게 검증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면은 다 자기가 했다고 하고 다니는 거죠. 이제 못된 분들이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방송에서도 빈번합니다. 왜냐면은 뭐 사실상 관련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디 가서 자기가 다 했다고 그래도 뭐 검증할 방법이 되게 나중에 네. 블록체인 같은 걸로 네. 스마트 계약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나중엔 다 뽀록이 나겠네. 다 뽀록이 나고 다 조회가 되겠죠. 네. 그래도 뭐 방송은 엔딩 크레딧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화도 그렇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추적은 가능하죠. 근데 이제 방송도 엔딩 크레딧에 포함되지 않은 유관 업무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네.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편성 PD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네.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보통 지상파에서 MBC, KBS를 뭐 SBS를 예로 들면은 뭐 봄 개편, 네. 가을 개편 이러면서 갑자기 잘 보고 있던 프로그램 없어지죠. 네. 연예인들이 이제 직장 잃는다고 막 아우성치고 가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시는 게 맞는 거죠? 봄 개편, 가을 개편을 기억하시는 거 보니 요즘 기준으로는 옛날 사람인데요, 저희도. 네. 맞아요. 요즘에는 안 하나요? 제가 TV를 요즘도 하는데 예전에는 말씀하셨듯이 봄 개편, 가을 개편을 TV에서 온에어로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가을 개편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합니다 해서 라인업 쭉 소개하고 막 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개편을 하긴 하되 그런 걸 특별히 고지하지 않고 티내지도 않죠. 예를 들면 지금 생각하시면 그런 것 같아요. 네이버가 메인 페이지를 바꾸는데 2달 전부터 광고를 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인 거죠. 네이버가 그렇게 걸었어요. 네, 그렇게 걸었었죠. 네, 근데 뭐 지금은 그런 거를 다 뭐 공격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안 바꾼 거 아닌가? 안 바꿔서 그런가. 네. 아마 소소하게는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쪽도. 네, 그렇듯이 방송도 여전히 개편은 있어요. 근데 그 주기가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예전엔 말씀하셨듯이 뭐 봄, 가을 개편처럼 뭐 연애 2번은 무조건 해야 돼. 매년 1번은 해야 돼. 이런 추세가 있었다면 요즘은 길어진다는 표현은 애매하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편을 하는 것들의 주기는 길어지고 있지만 수시로 바뀌는 개편은 훨씬 짧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들의 주기도 워낙 짧아졌고 예전보다. 어쨌든 편성 PD라는 분들이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이동시키는 분들이니까 네. 프로그램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겠네요. 맘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제작 PD한테 와서 멱살을 잡히죠.
네. 제작 PD들과 다 합의하에 네, 그렇죠. 편성 PD는 그래서 아까 브릿지라는 말, 연결고리라는 말을 했지만 권력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으신 거군요. 네, 권력 자체는 말씀하셨듯이 잘 포장하면 되게 많은데 네. 사실상 거기에서 이제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하지 그걸 어떤 절대적으로 푸시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제작 PD 같은 경우는 자기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편성 PD는 사실 채널을 보는 사람이고 크게 보면 채널 전체의 효율을 봐야 되는 사람이라면 제작 PD는 다른 거 다 망해도 자기 프로그램만 대박 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정보. 네, 그래서 당연히 제작 PD 같은 경우는 자기 프로그램이 메인 시간대, 소위 뭐 S급 시간대에 들어가기를 바라죠. 이제 그렇지만 그러면은 편성 PD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되는 겁니까? 옛날에는 막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막 편성 PD한테 잘 보여서 뭐 좋은 시간대에 꽂히고 그런 게 있었을진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런 건 다 어떤 공적인 절차, 회의와 컨펌, 결제, 컨펌은 좀 그렇고 아무튼 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단계별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좌지우지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시겠네요. 네, 편성이 말씀드렸듯이 일단 뭐 시청률이 잘 나오기 위한 모든 일반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이제 그 시청률과 지표들에 대한 보고와 공유. 이제 그건 이제 모든 업계가 마찬가지겠죠. 자기 일을 보고하고 그 지표들을 공유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주로 막내 연차 편성 PD들이 담당을 하는 일입니다. 이제 연차가 올라가면 말씀드렸듯이 편성표 자체를 짜는 일과 전체적인 큰 그림을 기획하는 일, 그리고 나아가서는 콘텐츠 자체의 생명을 관리하는 일, 이제 그런 것들을 담당하죠. 그 정도 연차는 보통 몇 년 차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채널마다 다르고 뭐 기준 팀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한 2년 최소 2년 이상은 해야 메인 편성을 1편성이라고 하는 1일 편성을 맡았다고 한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빠르면 1년 안에도 시작을 하세요. 6개월 안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기는 많이 짧아졌고요. 왜냐하면 시청률 지표 자체의 중요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청률 지표에 대한 학습이나 리뷰 같은 것들의 빈도나 중요도가 좀 떨어졌죠. 아니 네. 제가 여쭤본 거는 이제 네. 큰 그림 보는 큰 그림 보는 거는 큰 그림 보는 연차 뭐 콘텐츠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뭐 이런 거 너무 멋있잖아요. 불어넣기보단 관리하는 뭐 이제 관리를 하던 뭘 하던 네. 뭐 전체적으로 뭐 편성을 하고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연차 몇 년 차입니까? 제 경험으로 투박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한 2년 정도 근무한 사람이면 1편성을 한다고 하고요. 이제 말씀드린 큰 그림을 보는 최종적으로 편성표를 가져온 걸 컨펌해준다. 그걸 확정해주는 사람은 한 5년 차 정도 이상은 돼야겠죠. 최소한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컨텐츠의 이제 감가상각비를 관리하고 컨텐츠의 비용을 관리하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로 치면 파트장이나 팀장급 이상, 그러니까 최소 뭐 7, 8년 차 이상은 되어야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뭐 7, 8년 정도는 존버를 해야지 약간 그 대리말 과장은 달아야지 내가 뭐 편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다. 네. 이렇게 그런데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기는 말씀하셨듯이 케바케인 거 동시에 좀 전체적으로 보면 짧아지는 주기인 거는 같아요. 네. 왜죠?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 말고 혹시 뭐 윗사람들이 많이 나간다던가 뭐 이런 이슈가 있나요? 글쎄요,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뭐 방송국의 엑소더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까? 지상파 상황이나 이런 데를 잘 모르겠지만 다른 예를 들어 지상파 같은 경우는 편성 PD로 시작하신 분들이 거의 쭉 간다고 알고 있어요. 뭐 그것도 그 안에서의 변동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직장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 고유 업무에 대한 변화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데도 있는가 하면 뭐 제가 경험했던 회사에서는 뭐 한 1년 하다가 마케팅으로 빠진다거나 제작으로 빠진다거나 하는 일들도 빈번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제작을 하다가 편성으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업계에서만 계속 일을 하는 기준을 뭐 연차로 잡기에는 조금 제약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커버를 제 생각엔 한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남겨도 되나요? 아니 이게
제 생각에 그러니까 편성 PD라는 거에 대한 직업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방송 산업은 광고 매출, 네. 그다음에 수신료라고 불렀던 프로그램 다른 사용료. 프로그램 사용료로 돈을 버는데 프로그램 사용료는 이제 뭐 편성 PD의 역할이 크게 관여되지 않는 것 같고 광고 매출 분야에 크게 관련이 되어 계신데 프로그램을 어디에 꽂아 넣을 것이냐, 몇 시에 틀 거냐, 몇 시에 끌 거냐, 요거에 따라서 광고 매출의 한 30% 정도는 편성 PD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광고 매출의 30%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시청률 아니에요? 기준이요. 시청률. 그래서 더 크게 생각하셨겠군요. 네네네. 시청률. 네, 그리고 이건 되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정말 망하는 자리와 정말 흥하는 자리의 비율로 봤을 때 한 30%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 뭐 정말 개인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시청률 기준으로는 한 5%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시청률 기준으로 근데 5% 나오던 게 10% 나오면 대단히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크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검증이 어렵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편성 PD라는 사람은 편성 PD라는 직업은 방송 산업에서 광고 매출과 수신료 매출이 있는데 광고 매출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직업이고 이 광고 매출 분야에서 시청률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직접적인 역할보다는 유관부서와 업무를 잘 돌아가게 하고 뭐 방송이 펑크가 나지 않게 쉽게 말하면 뭐 실수나 이런 것들이 적어야 하는 직업이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막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뭔가 눈알 튀어나올 만한 이런 거를 하는 직업은 아닌 거네요. 원칙적으로는 아닌데 뭐 요즘 그런 시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이제 운행 요소라고 하는 자막이나 태그 이런데 예전엔 정말 점잖은 말들만 썼는데 요즘은 좀 약간 공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파격적인 말들도 시도를 하는 편이죠. 그러면은 이건 새로운 정보인데요. 그러면은 카피라이터라고 네.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충분히 카피라이터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카피라이터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관부서와도 굉장히 잘 업무를 실수 없이 조율을 해야 하고 창의적인 카피라이팅도 해야 하면은 무슨 T자형 인재여야 하는 겁니까? 내가 만약에 편성 PD가 되고 싶다면은 어떤 인재가 되어야 하나요? 분명히 스페셜리스트보단 제너럴리스트에 맞는 분야인 거는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T자형 인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면은 콘텐츠에 대한 지식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화 채널에서 일한다면 영화를 당연히 많이 봐야 되고 내가 트는 영화를 내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편성하는 영화를.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라인업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영화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방송 편성 PD라면은 뭐 이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뭐 다양한 감각을 갖고 있어야겠죠. 예능도 즐겨보면서 드라마도 즐겨보고 동시에 어떤 저널리즘의 흐름도 알고 있어야 하는. 근데 그렇게 치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반대로 치면 사실 몰라도 할 수는 있어요. 네. 내가 틀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적당히 소화할 수 있으면은 일단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다. 네, 말씀드렸듯이 그게 내가 100%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짜여진 프레임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있어서 뭐 엄청 크리티컬한 결과의 차이가 나오지는 않는 편이죠. 네. 그러면은 내가 편성 PD인데 네. 이제 연봉 협상 시즌이 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당연히 상사한테 내 연봉은 이 정도로 상승이 되어야 하고 나는 올해 혹은 이번 반기에 이만큼 잘했어요라고 어필을 할 텐데 네. 그때는 이제 약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가 뭐 약간 인기 평판 인기 네. 이거랑 그 다음에 뭐 내가 얼마나 기똥찬 카피를 써서 네. 효과적이었다. 의외의 결과를 얻었다. 뭐 실급검에 올라갔다. 막 내 카피가 실감에 올라갔다. 네. 뭐 이런 거. 네. 약간 요런 뭐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네. 어떤 업적들이 있어야지 자네 이번에 참 수고했네. 자네의 평가는 뭐 이렇게 연봉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일자라는 쉽게 얘기 생각해서, 일 잘하는 편성 PD가 뭘 잘해야 일 잘한다고 소문나나? 편성 PD가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려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커뮤니케이션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왜냐면은 이제 의사소통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셨듯이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한다면 시청률을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얘기하셨듯이 어떤 개편 같은 시즌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신규 블록을 런칭하는데 기획을 했다거나. 신규 블록은 또 뭡니까? 예를 들면 뭐 기존의 드라마들이 주말 드라마는 토, 일 드라마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금토 드라마라는 블록이 이제 하나의 금토 대세로 드라마로 자리를 한다. 또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편성 시간의 개편을 통해서 확실히 좋은 효율과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예를 들면 주말 아침 드라마 같은 경우 지상파에서 시간대를 옮겼거든요. 근데 그런 개편들이 사실 지상파 기준으로는 정말 어떤 천지개벽 수준의 개편이에요. 그럼 왜냐면은 거의 뭐 아침 드라마 고정 시간을 거의 10몇 년, 20년을 유지하다가 옮기는 거니까 이미 그 시청자들은 그게 20년 동안 몸으로 학습된 습관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바꾼다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죠. 옛날에 9시 뉴스 처음 개편할 때 8시로 뉴스를 시도했던 게 어디였죠?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네, SBS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그 자체로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슈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처럼 경쟁을 피한 거 아닙니까? 경쟁을 피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었죠. 분명히. 네. 그러니까 타이밍 싸움이죠. 누구나 다 편성 시간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어요. 편성 PD라면. 근데 그게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근데 내가 그걸 만들어냈다라는 기획자의 뭔가 의미 부여를 하려면 되게 좀 어렵기는 하죠. 네. 어쨌든 그 정도의 좀 어떻게 보면 편성 PD를 직업으로 가지면서 네. 몇십 년마다 한 번씩 오는 기회를 잘 잡고 네. 그때 어필을 해라. 그럼 네. 연봉이 크게 오를 거다. 크게 오를지는 뭐 제가 담당할 수는 없지만 뭐 방법이 있다면, 그러니까 굳이 객관적인 지표로 검증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과 이제 컨텐츠가 좀 철진한 컨텐츠라고 생각했던 것을 편성 PD가 이건 트렌드에 맞아. 라고 다시 판단을 해서 뭐 이제 HD나 이런 식으로 업스케일링을 해서 다시 재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드라마 같은 경우를.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깜짝 대박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재방송이 대박이 네네. 났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온전히 편성 PD의 기획 역량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잘 기획을 해서 성공시킨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편성 PD로 잘 풀리면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할 수 있나요? 부는 글쎄요. 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 아니면 뭐 어떤 수준의 부를 축적할 수 있죠? 아니 뭐 예시로서 뭐 요즘에 그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어떤 네. 대표 주자 이영돈 PD님 네. 이런 식으로 유명하신 PD님들 요즘 많잖아요. 뭐 나영석 PD님들 맞습니다. 뭐 이런 네. 분들은 근데 다 이제 제작하시는 프로듀서님들이시겠지만 편성 PD로서 이렇게 유명해지는 PD의 사례가 있는지 혹은 뭐 외국의 사례라도 뭐 이런 게 있나요? 편성 PD로서는 유명해지는 사례보다는 말씀하셨듯이 요번에 MBC 사장님이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최승호 선생님이 이제 PD 출신이시잖아요. 순수하게 네네. 제작, 교양 제작 PD 출신이신데 그것만 해도 이제 제작 PD 출신이 드디어 지상파 사장을 한다. 라는 이슈가 나올 정도로 제작 PD님들이 어떤 사회적인 인지도는 훨씬 높지만 어떤 방송국의 어떤 고위 임원 네. 이런 것들은 좀 적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 특성도 분명히 있어요. PD님들은 개인 크리에이터이고 싶어 하시지 제가 만나본 경험상 경영자는 아니다. 네, 어떤 관리자와 경영자를 선호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편성 PD는 방송국 기준으로 한다면 방송 경영을 두루 알 수 있다는 우위는 있어요. 방송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까지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과거에는 편성 PD님들이 뭐 방송국의 경영을 좀 전담하셨나요? 그렇죠. 경영을 전담한다기보다는 뭐 경영 참여가 많았다. 네, 경영 참여가 많았고 그런 고위 부분 임원에 승진하는 분들을 보니까 편성 PD 분들이 많더라.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지상파 쪽에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만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기존에 이제 지상파에서 소위 편성팀 혹은 편성 사업 부문에서 일했던 분들이 이제 지상파 같은 경우는
지방 본사들이 있잖아요. 네, 뭐 네. 부산 MBC나 뭐 이렇게 안동 MBC나 뭐 이렇듯이 안동에도 MBC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춘천 MBC도 있습니다. 네. 그런 데들의 이제 소위 사장님으로 발령이 나시는 분들이 이런 편성 PD 쪽에서 일을 하셨거나 출신인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아무래도 편성 PD 분들은 뭐 시청률, 광고, 어떤 전통적인 방송 개념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부분을 다루고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경영자나 관리자로 성장하는데 어떤 필수적인 요소였던 거죠, 분명히. 근데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뭐 제작 부분에 있어서의 역량이 너무 중요해지기도 했고, 이제 또 동시에 이제 디지털과 온라인 쪽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편성 PD로서도 방송 편성만으로는 좀 어렵고 그 외에 대한 역량들도 많이 쌓아야겠죠. 네. 요즘은 뭐 어느 직업이나 이런 거대한 변화들을 맞이하면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정말 다양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슈퍼맨이 돼야 되죠. 뭐 편성 PD 직업으로서 경험해 보셨는데 뭐 네. 자라나는 꿈나무들이나 뭐 공부하시는 대학생 분들께 추천하실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뭐 굳이 이 직업을 경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뭐 어떤 관점이 있어요? 미래 세대를 위한 조언 한 말씀. 미래 세대를 위한 조언이지만 일단 미래를 가정하지 않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말은 업계 변화를 가정하지 않았을 때. 왜냐하면 업계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지금 방송이나 엄밀하게 말하지 마시고요. 네. 대충 얘기하세요. 대충 얘기할까요? 네. 그러면은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이거보다 좋은 직업은 없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편성 PD가 되었지만 심플하게 얘기하면 영화 채널 편성 PD의 일은 영화를 보는 것이에요. 그게 시작과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영화를 보는 게 일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선 되게 행복한 일인데 그게 일이 된다는 측면에선 분명히 단점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취미로 즐겼던 게 일이 되면 누구나 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리고 내가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보고서, 시청률,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컨텐츠를 보고 편성하는 게 직업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옥에 가까운 곳이죠. 네. 애니메이션 좋아하면은 약간 투니버스나 네, 그렇죠. 애니메이션 관련된 채널을 간다면은 뭐 계속 애니메이션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좀 일본풍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카툰 네트워크 이런 데로 가면은 뭐 미국풍 애니메이션만 틀어야 되니까 뭐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뭐. 네. 근데 그게 딱 맞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미디어 업계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미디어 업 자체. 미디어 업. 네. 그러니까 뭐 방송, 온라인도 포함해서 뭐 어떻게 보면 온라인을 포함하면 너무 광범위한데. 광범위하죠. 근데 저는 그냥 미디어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아까 마샬 맥루언을 뭐 존경하십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나?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때 가장 좋아하던 공부가 매체 철학 쪽이었고 철학을 전공했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방송, 온라인, 디지털, 모바일 뭐 다 경험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저는 되게 좋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일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넓게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추천한다 쉽게 얘기해서. 네, 제가 추천해야죠. 제가 일한 걸 제가 추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먼저 가보고 야, 여기는 똥이니까 밟지 마라.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건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피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다행인 거는 옛날에는 편성 PD가 방송 쪽 일만 할 수 있었잖아요. 방송 편성 PD라는 거밖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셔도 돼요. 뭐 물론 라디오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라디오를 논외로 얘기했지만 사실 라디오도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라디오 편성 PD의 일과와 일도 분명히 또 충분히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일했던 방송 쪽만 얘기를 한다면 방송 쪽 일이 이제 온라인과 모바일 디지털로 확장되면서 다른 쪽 분야로 가시는 선배나 후배분들이 많이 계세요. 편성 일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본인이 욕심이 있다면 너의 몫이다. 추천한다. 너의 몫이다. 너의 몫이다. 약간 이거 너무 책임 회피성. 무책임했나요? 무책임합니다. 그래서 추천입니까? 안 추천입니까? 시청자분들도 혹은 이제 청취자분들도 예를 들어서 저희 채널 구독할까 말까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천할까 말까를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죠. 저 강하게 추천합니다. 강추합니까? 네, 근데 더불어 끝없는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아, 네, 끝없는 자기 개발을 할 자신이 있다면은 네. 강추한다. 강추한다. 그리고 미디어 업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 끝없는 자기 개발을 한다면 강추. 강추한다. 네, 아, 나중에 뭐 편성 PD 지원하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고 이 대공님께 뭐 댓글이라든지 네. 뭐 이메일로 궁금하신 점을 여쭤보고 자기소개서 첨삭을 부탁한다면은 얼마 받고 하실 겁니까? 글쎄요. 댓글과 이메일 답장은 무료고요, 당연히. 네, 댓글과 이메일 답장은 무료다. 네, 그거는 무료고, 뭐,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도 당연히 무료입니다. 네. 그런 거는 뭐, 추가적으로 뭐,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죠. 근데 뭐, 자기소개서 첨삭은. 좀 에바다. 아니,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인생이 걸린 거라서. 우리는 네. 그러면 그런 건 안 하는 걸로. 첨삭은 안 하는 걸로. 네네, 첨삭은 안 하고, 그냥,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자기소개서 첨삭은 못 받습니다만 네.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 정도는 해줄 수 있다. 네, 그 요 정도가, 네, 좀 소극적이지만 충분한 대답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정리를 앞으로의 이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할 텐데 요 정도 입장을 수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와주셔서 자기 직업 소개하고 재밌는 토크의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상 첫 방송인데 너무 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네, 앞으로는 또 차차, 원래 네. 저희가 자기 얘기하는 방송이에요. 맞아요. 그랬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더 느끼는 게 네. 입이 말랐어요, 지금. 입이 네, 마르셨어요? 입이 마르고 목이 타요. 목을 축이세요, 그럼. 네, 저희가 다음부터는 마실 것 좀 준비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느꼈나 봐요. 이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네요. 네. 뭐가 힘듭니까? 입이 마르는 게요. 방송 일이 힘들다. 방송 일은 뭐 일상이었으니까요. 뭐 이건 뭐 괜찮은데. 물론 제가 말을 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네. 입을 터는 게 힘들다. 네네. 알겠습니다. 또 뭐 마지막 뭐 한번 정리는 이제 용키님께서 이미 잘 해주셨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용키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들어볼 예정인데요. 바뀔 수도 있어요. 용키님의 이야기, 저의 얘기를 이제 준비 잘 하고 계시죠? 네. 다음번에 알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은 이제 용키님의 이제 글로벌? 네. 전혀 글로벌하지 않아요. 네. 저는 이거 그냥 편집될 걸 네. 각오하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파고다 어학원이랑 네. 그 주한 영국문화원에서 하는 그 뭐 영어 수업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다 어학원에 상당량의 기부, 그다음에 브렉시트를 기념하여 주한 영국문화원에 상당량의 거금을 기부한 사람으로서 기부천사. 네. 기부천사, 거의 영어 학원을 등록만 하고 다니지 않은 걸로는 뭐 손에 꼽을 수 있다. 예. 영어를 그래서 굉장히 못하는데 왜 이런 글로벌한 일들이 자꾸 저에게 주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운이 좋게도 하는 글로벌 일마다 잘 풀렸어요. 그쵸,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약간 토템처럼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닌가. 액바지문요. 약간 액바지로 토템처럼 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아무튼,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네. 네, 나중에 천천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대공 용키였습니다. 출근 잘하세요. 안녕.